어떠신가요? 요즘 굉장히 설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뉴트라이트 강사로서 첫 번째 설레는 건 이 내일의 마이 웰리스랩 본 출시와 더불어 1월 13일에 출시되는 이 에키네시아의 제품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미리 맛을 봤어요. 우리 리더님들도 이제 곧 체험해 보실 텐데, 이 제품이요, 리더님. 우리 글로벌 제품에도 에키네시아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품과 저희 제품을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제품은 2년 전인가, 미국에 다녀오신 리더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한번 제가 한 개 정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썼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되는 저희 제품을 제가 미리 체험을 해봤을 때, 야, 괜찮다. 맛 괜찮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형에 벽이 없다. 이 제형에 벽이 없다라는 거는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제형인데 이 맛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또 맛도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예, 블랙 얼더베리를 넣는 게 신의 한 수구나. 맛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이 제품 출시가 되면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면역 지휘 시스템의 지휘자로 이 제품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역 강의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매년 1월이면 항상 면역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건강의 기초는 면역부터, 즉 장에서부터 시작해 기초 면역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월의 주제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면역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의 주 포커스는요. 기후변화입니다. 리더님, 요즘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다는 생각 안 드시죠? 우리가 최근 10년 중에 가장 더웠던 해를 꼽자면 2023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23년 여름에 부산 출장 갔다가 정말 아스팔트에 달라붙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구나.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그래서요, 이런 급변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면역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중심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일상의 면역을 넘어 전투 면역에 필요한 요소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며칠 추운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은, 네, 여기 경기도도요, 주말에는 영하 16도 막 이랬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네, 대관령은 영하 23도 막 이렇더라고요. 자, 그런 반면은요,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연속되는 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3일 바짝 춥고 4일 좀 따뜻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삼한사온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뭐라는 표현 쓴 줄 아세요? 삼한, 사세 또는 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3일 춥고 4일 먼지 많다라는 뜻이에요.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특별히 급변하는 날씨는요, 체온과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체온의 변화는 내 몸의 효소의 활성도와도 관계가 있고 면역과도 관계가 매우 깊어요. 올해 겨울의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갑자기 춥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기온이 오르는 변덕이 큰 이 날씨에 우리의 체온의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건 면역도 빠르게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가 평년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에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기온이 계속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가 마지노선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1년 중에 절반은 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같은 것들의 배출량이 많아지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그러면 기후가 변했다. 기후가 상승했다. 상승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있다. 뭔가 급변한다라는 거, 우리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부분들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요, 이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랬고, WHO에서도요, 기후와 건강은 밀접하고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기후위기는 건강의 위기다. WHO가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강위기를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요, 기후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질병의 발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의 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죠. 폭염과 한파는 온열 질환과 더불어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홍수, 폭우, 산불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들은요, 신체의 손상과 사망, 그리고 정신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요.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경북 안동입니다. 작년에 저희 의성 안동에 큰 불이 났었죠. 전답이 타고 가수원이 타고 집만 온전히 보존한 상태이신 어르신들이 심각한 후유장애를 안고 계시는 거. 이제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가 없는데 난 뭘 먹고 사나. 앞으로 살 날은 더 남았는데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바닷가 근처의 병원체라든가 해로운 조류들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폭우로 인해 마시는 물과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바닷물에 있는 병원체와 독성 조류의 오염된 식수를 우리는 마시게 돼요.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수인성 매개 감염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만 오염이 되나요? 물이 오염이 되면 음식도 같이 오염이 되죠.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음식들이 먹는 것이 시원찮아지니까 영양 결핍이 발생이 됩니다. 병원체를 전파하는 곤충들은 어떨까요?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을 법한 곤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서식지가 변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는 그 곤충이나 동물들에 대한 뭐를 갖고 있지 않다? 항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기후변화는 건강의 위기와 맞물리는구나. 특히나 우리의 기후변화는 그중에서도 체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줄 수밖에 없더라. 리더님의 몸에서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상 아랫부분에 있는 우린 여기를 시상하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하는 역할은 체온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님. 자율신경계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일정하게 심장이 뛰고 일정하게 근육이 수축 이완하고 일정하게 혈관이 수축 이완할 수 있도록 신체 반응을 조절해요. 뿐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던가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갈증을 느끼게 하거나 너무 많을 때는 소변으로 배설하거나 수분의 밸런스를 느끼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시상하부에 사는 내 몸의 조절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상하부의 조절 중추가 우리 몸의 체온의 작동 범위를 36.5도 정도로 맞춰 놓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37도까지. 그래서 36.5도에서 37도 사이는 우리가 정상 체온, 바로 시상하부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1도만 떨어져도 또는 1도 이상 올라가도 우리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더라는 겁니다. 자, 36.5도에서 35도가 되었다. 일단은 자율신경계의 교란이 나타나요. 근육의 수축 이완, 혈관의 수축 이완,
땀 분비 조절, 수분 조절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35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30도가 되면 의식불량이 나타나고 27도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38도를 넘어 38.5도까지 가면 우리는 그걸 고열 상태, 발열 상태라고 하죠. 40도가 넘어가면요,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이 올라가면 왜 엄마들이 막 걱정을 하냐면은 단순히 고열에서 멈추지 않고 뇌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이 나타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뭐를 알 수 있나요? 체온은 건강의 척도구나. 1도씨의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결국은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을 작동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외부 인자들 때문에 그 대표적인 외부 인자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체온이 내 몸에서 1도 내려가게 되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몸의 효소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체온 1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12% 감소돼요. 자, 리더님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기초 대사가 12% 떨어지면 에너지로 쓰는 양이 적어지는 거네요. 지방의 축적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비만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비만은 다양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오죠. 리더님, 기초 대사가 떨어지면요, 지방만 축적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도 수축해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은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진대사, 기초대사의 핵심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효소예요.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기능이 최대 50% 수준까지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소화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영양소가 들어와서 대사돼서 내 몸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독도 안 돼요. 영양소 운반도 안 돼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활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기초대사는 12%, 효소는 약 50%까지. 체온 1도에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더님, 대사율이 떨어지고 효소의 활성도가 적어지면 면역은 멀쩡할까요? 면역세포 백혈구도 그 활동이 둔감해져서 약 30% 정도는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리더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정도 감소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님 집 주변에 지구대가, 파출소가 30%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아질까요? 범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감소하니까 당연히 범죄자인 암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온이 낮은 겨울은 독감에 잘 걸리죠. 몸이 허약한 사람은 추위에 더 많이 탑니다. 반대로요, 높은 온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과 제일 유사한 동물 하면 생쥐들이죠. 이 생쥐들이 높은 온도에서 살게 되면은 염증이나 암이 덜 발현된다고 해요. 이 말은 낮은 온도, 낮은 체온이 인간의 면역과 인체의 면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영국의 워릭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수학자들과 생화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우리 몸의 면역의 세포 시계가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NF-카파비라는 물질인데요. 조금 생소하시죠? 자, NF-카파비 오늘 요 메모에 놓으셨다가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나 이해가 안 돼라고 하시면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NF-카파비는 평소에
세포질 안에 존재합니다. 세포막 안에 들어가면 세포질이라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 액체에 둥둥 떠다니는 기관들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리보솜도 있고요. 소포체들도 있고요. 핵이 있어요. 세포핵과 세포막 사이에 있는 액체를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요 NF-kappaB는 세포질의 평소에는 비활성형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에 또는 저온이나 고열에 또는 다양한 염증 인자에 노출이 되면은 이 아이가 세포핵으로 이동하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의 경보 시스템, 면역의 지휘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NF-kappaB라는 단백질의 활동이 활성화되더라. 면역의 시계가 빨라지더라. 빠르게 작동하더라. 반면에 체온이 떨어지면 NF-kappaB라는 물질이 핵으로 이동을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동을 못하니 면역 반응을 못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몸은 면역의 시계가 느려지게 되더라. 잽싸게 활동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님 우리가 면역 이야기할 때 체온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혈구가 좋아하는 온도는요. 36.5도 우리 인간의 체온이에요. 이 온도보다 높아졌다거나 또는 낮아졌을 때에는 그 활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더님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나요?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막 내복 껴입고 체온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려면 사실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비만해지면 움직이기 싫고 악순환이에요. 옷을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열이 나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태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죠? 저를 비롯한 우리 리더님들 지금 서서 강의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활동량이 현저히 적더라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요. 전국 17개의 도시와 보건소, 지역대학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신체 활동 얼만큼 하니? 성인 남녀 전체 신체 활동의 비율은 26.6%로 거의 안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60%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안 움직인다. 이 말은 즉슨 성인 4명이 모이면 그 4명 중에 1명만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더라. 그럼 나머지 3명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좌식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8.9시간을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예, 조창현 리더님 일어서셨어요. 네, 일어서셨어요. 나는 8.9시간에 오늘 1분 일어서겠다. 안순미 리더님 나도 견딜 수 없다. 일어서겠다. 일어서셨어요. 그죠? 예, 저도 일어서면 좋겠는데 이 몸통밖에 안 보이니까 카메라가.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은 체온을 만들어낼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리더님, 우리가요, 움직이지 않고도 체열을 만들어내기는 냅니다. 한번 볼게요.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에서는 체열을 18%, 심장에서는 11%, 간에서는 20%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그런데 가장 체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근육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도 20에서 30% 정도의 체열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움직이면 어떨까요? 더 폭발적인 체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님 알고 계시나요? 근육의 금섬유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발전소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약 22%의 체열을 만들어내는데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체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열 생산의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 근육에 있다. 그러니 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추위를 좀 덜 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너는 비계가 많으니까 추위를 덜 탄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열솔씨는 막아줄 수 있겠지만 체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기에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천인 영양소가 필요하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그리고 영양소들을 소화 흡수해내고 대사하는 장내 미생물들. 이런 기초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고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을 겸한다라는 거 자체적으로 체열을 생산해서 신진대사도 효소의 활성도, 면역의 활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나 오늘부터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세요. 영양소 섭취 기준 대비 섭취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 비율을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이시면 한눈에도 나트륨의 섭취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짜게 안 먹는데, 리더님, 단맛 뒤에 숨어있는 짠맛을 놓치고 있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짠맛을 놓치고 있어요. 이 달달하고 매콤한 맛에는 짠맛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트륨의 비율은 높아져요. 나트륨의 비율이 높아지니 칼슘의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식품에는 칼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비타민 D는 정말로 적은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채소와 과일은 얼만큼 먹고 있나? 요즘 현대인들 채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요, 채소와 과일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점점 섭취 비율은 줄어들더라. 뭐로 많이 먹고 있더라? 생과일, 생채소로 먹는 게 아니라 즙의 형태로, 주스의 형태로 먹고 있더라.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 나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 네모 상자. 6세에서 9세, 10세에서 18세, 19세에서 29세. 우리가 흔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더더군다나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더라. 그런데 뭐는 많이 먹더라?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다. 단맛이 나는 음료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다. 이런 상태이니 어때요? 체열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원료는 먹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신체 노화가 시작이 되죠. 스마트폰을 보느라, 넷플릭스를 보느라 또는 여러 가지 극점 근심으로 인해 잠이 부족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우리를 과도한 스트레스로 몰고 가고 그것을 음주 흡연으로 풀어내고 있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그것은 우리 건강에 직격탄을 준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면역은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두렵다. 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에 있고 싶다. 어디예요, 거기가? 이불 안. 이불 안. 이불 밖은 위험해 하면서 이불 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이 제일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과연 그럴까요, 리더님? 우리가 흔히 안전하게 생각하는 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식당, 보건소, 사무실.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실내와 실외의 공기의 총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농도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하루 평균 600만 개의 박테리아 입자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 들이마신 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전쟁을 치르고 있죠. 버지니아 공과대학 토목과와 환경공학부의 학생들이 2015년도에 환경과학 기술 논문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소에는 정말 깨끗한가? VLP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유사 입자고요. BLP라는 것은 박테리아 유사 입자인데 얘네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더라. 결론적으로 실내외 할 것 없이 그냥 정해진 정상 범위의 공기질을 관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와 같은 일반적인 것을 떠나 핵심적인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기만 잘 시키면 되지 하고
우리 가정에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도 관리, 체온 관리도 필요하지만 공기의 질의 관리까지도 하지 않아서는 이 면역을 우리가 챙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환경으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 도대체 넌 뭐냐? 일단 면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물질까지도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는 것이 면역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리더님 몸 안에서도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축적이 되어 암으로 발현이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그때그때 적정 수준으로 케어하면서 관리하고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것들도 같이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시스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 선천면역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환경과 적응하면서 얻어지는 면역을 우리는 후천면역이라고 해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은 없어요. 선천면역이 잘 발현이 되어야 후천면역이 작동이 잘 됩니다. 후천면역이 잘 작동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선천면역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 면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물리적 방어.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피부로. 피부가 없는 것은 무엇으로? 점막으로. 점막이 있는 곳은 무엇으로? 점액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선천 면역의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체가 외부의 물질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피부는 기계적으로 막아주죠. 병원에 물질이 부착되는 걸 막아줘요. 눈과 입처럼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부가 없는 곳에는 항균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 항균 효소의 이름은 리소자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에도 침에도 리소자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호흡기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질과 미세한 털과 같은 성모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병원체를 몸 밖으로 밀어내죠. 리더님 왜 말씀하시다가 침을 삼켰는데 가끔 기도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음식물조차 아니에요. 그냥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데 난리가 나죠. 간질간질 따갑고 계속 기침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넘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호흡기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다 면역 활동이에요. 소화기는 어때요?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죠. 면역 활동이죠. 대장과 결장이라고 하죠. 대장은 어때요? 유익균에 의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대변으로 배출이 되죠. 이게 전부 다 물리적 방어예요. 피부, 점막, 소화기, 호흡기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요, 리더님, 이 점막이라는 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아래의 혈액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면역세포들을 덜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물리적 장벽이 느슨해져서 그 벽을 뚫고 침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백혈구들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면역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물리적 방어 말고 내적 방어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선천 면역은 피부, 점막, 점액질 같은 기계적인 물리적 방어도 있지만 내적 방어도 있더라. 그 내적 방어는 누가 한다? 면역세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면역세포 중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세포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균이 침입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먹어치우는 대식세포. 백혈구의 일종이죠. 자, 대식세포가 균을 흡입하는 수준으로 먹고 있는데요. 혼자는 버겁다. 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동하는 아주 잽싼 아이들도 잡아낼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와 면역세포의 대화 물질을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신호체계예요. 이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명령을 하는 신호 물질을 인터루킨이라고 합니다. 대식세포가 야, 나 혼자 크게 흡입할 수는 있는데 좁은 곳을 따라다니면서 잽싸게 이동하는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호중구, 네가 와서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명령하는 신호물질 인터루킨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물질을 인지하면 호중구와 같은 백혈구들이 몰려들면서 작은 균들을 잽싸게 빠르게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균을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대표적인 대식세포와 호중구도 있지만 이미 감염돼 버린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나의 세포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미 병원체에 손상된 아이를 제거하면서 식균 작용을 하는 선천 면역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NK세포와 T세포예요. 얘들도 백혈구입니다. 결국은 백혈구라는 큰 범위 안에 대식세포, 호중구, T세포, NK세포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하는 역할이 식균 작용 위주로 하느냐, 식균 작용을 하면서도 감염된 세포까지 제거하느냐, 바로 이게 선천 면역들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아이들은요, 균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비특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균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데 기억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순히 이 식균, 잡아먹는 역할과 없애버리는 역할 위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선천 면역이 시간을 벌고 있어요. 무슨 시간을 벌어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핵심 무기를 만들어내는 후천 면역이 작동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항원이라는 원인 물질이 들어오고 이 원인 물질을 표적 세포로 잡아낼 수 있는 무기 항체를 만드는 건 바로 후천 면역 세포, B세포가 하는 역할인데요.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것은 화학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기능을 없애버리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즉슨 후천 면역은 굉장히 특이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A라는 모양의 균에게는 A라는 미사일을 쏘고 B라는 모양의 균에게는 B라는 미사일을 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이적이다. 그러면은 한 번 들어오는 균은 뭐를 한다? 기억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침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 면역을 주로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열쇠와 자물쇠에다가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하나의 열쇠는 하나의 자물쇠만 열 수 있는 것처럼 B세포가 만드는 물질은 특정 균에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면역 세포들이 잡아먹고 죽은 세포 제거하면서 이 전쟁의 소식을 후천 면역 세포 B세포한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할 것 같아요? 균이 쳐들어왔다. 무기 꺼내서 잡아먹어라. 명령이죠. 아까 명령을 하는 사이토카인, 신호물질을 제가 인터루킨이라고 했어요. T세포라는 아이가 B세포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저기 난리 났다. 선천면역세포 애들 머리 쥐어뜯고 깨물고 지금 난리 났다. 네가 얼른 거기에 맞는 무기 만들어 쏘아 올려줘. B세포는 항체를 형성해서 Y자 모양의 항체로 균들을 제압하고 침륜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이더니 공기 중에 호흡기로 들어오는 물질들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면역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면역의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C 또는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일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갑작스러운 위협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염, 극도의 스트레스, 불면, 가속화되는 노화. 이건 일상의 관리로만은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란 뜻이죠.
그럴 때에 일상의 면역을 넘어섰구나. 갑작스러운 위협이 있었구나.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더 강력하고 정교한 면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어떤 신호가 활성화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이토카인이에요. 신호물질이에요. 어,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랑 결혼하고 싶으면 소문을 내야 되죠. 평강공주랑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빠르게 퍼져나갈수록 평강공주는 혼사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역세포들 간에도 신호물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면역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바로 긴급한 전투 면역에는 이 사이토카인의 적절한 활성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침입했다. 면역 스위치 온. 그리고 모든 면역 세포들은 지금부터 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라. 적절하게 방어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라 라는 명령들을 내리는 신호,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었을 때 면역의 방어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리더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TV를 트시고요. 여러 가지를 서치해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력 증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리더님, 면역이라는 것이 무조건 끌어올려서만 될 것은 아니죠. 너무나 강해진 면역은 역으로 내 몸을 공격하는 인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나 떨어져 있으면 별거 아닌 물질에도 쉽게 감염이 되죠. 그래서 면역은요, 무조건 끌어올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도 어떨까요? 떨어져 있으면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활성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무조건 계속 끌어올려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염증이 멈추지 않고 지속화되는 거. 적군과 아군이 만나서 싸우고 폭격을 해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면역 방어력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사이토카인의 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면역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전투 면역의 핵심이다. 어떤 성분의 영양소들이 사이토카인의 적절한 활성화와 면역 신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답을 11월 13일 날 만나시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NK세포입니다. NK세포 아까 본 것 같은데요. 대식세포와 호중구가 균을 막 잡아먹고 있을 때에 이미 감염된 세포도 처리하면서 균을 잡아먹는 자연세포, 자연살해세포, 선천면역세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NK세포는 뭐 하는 애냐? 대표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K세포가 골수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습니다. 흉선이라던가 림프구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어떤 교육을 받냐면, NK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단백질 구조와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 구조는 다르니까 내 몸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기억해 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이 끝나면 NK세포는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는 단백질 분자들을 만져봅니다. 찍.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단백질 구조를 확인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단백질 구조랑 다른데 이거 비정상적인 세포구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에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무엇으로? 퍼포린이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구멍을 뽕 하고 뚫어요. 그 다음 이 뚫린 구멍에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마구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세포의 핵 DNA가 해체가 돼버려요. 터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소멸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NK세포, 자연살해세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암세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지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재발하고 전이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세포. 그래서 NK세포의 적당한 활성은 면역과 염증 반응의 적절한 조절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면역이 약해지면서 계절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쉽게 걸리고 바이러스 감염률은 더 높아지고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활성도가 나이에 따라 감소되더라는 겁니다. 리더님, 내 몸의 신진대사도 효소의 활성도도 면역의 활성도도 나이와 연령이죠. 나이와 환경과 기후와 영양과 그리고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NK세포의 활성도,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는 수만 많아서 중요하지 않다. 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상의 면역에는 어떤 영양소가 좋고 그리고 전투 면역에는 어떤 영양소를 추가하면 좋은지 면역을 지원하는 영양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면역 증진 영양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원, 말 그대로 면역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무조건 끌어올리지 않고 면역이 적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소들로 주요 면역 지원 영양소들 비타민부터 시작을 해서 미네랄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에 이어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 대부분 많은 분들은 비타민 C요, 프로바이오틱스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면역만큼은 단백질이 먼저 나오죠. 왜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니까요. 자, B세포도, 대식세포도, 호중구도, T세포도, NK세포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계의 면역세포, 쉬운 말로 백혈구, 그 백혈구를 만들고 활성화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가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리더님, 무기를 만들어내는 면역세포 있었죠? 무슨 세포인가요? B세포. 이 B세포가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면역 글로불린, 다른 말로 항체라고 합니다. 아, 면역 글로불린이 B세포가 만드는 항체를 말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균을 잡아내는 무기구나. 그런데요, 이 면역 글로불린 항체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gG, 혈액 내에 가장 풍부한 면역 글로불린 항체입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임산부의 경우에는 IgG가 적절하게 있어야 누가 건강하죠? 태아도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IgE라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예를 들어 꽃가루가 들어왔다. 동물이 털이 들어왔다. 그럴 때 이 알레르기 반응에 해서 그 물질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IgD라는 항체는요. B세포의 표면에서 나쁜 물질을 인식하는 걸 도와줘요. B세포는 뭐 하는 세포였어요? 항체 만드는 세포였죠. 그 B세포의 표면에 딱 붙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들을 잘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그 다음 IgA라는 면역 글로불린은 주로 점막에 있어요. 점막. 침, 눈물, 구강점막이라던가 눈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항체다. 그리고 모유에 많은
항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유수유, 초유를 먹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모유에 IgA와 같은 면역 글로불린이 있어서 소화기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장점막과 관련되어 있는 항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리더님, IgA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이 바로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아, 필수 아미노산 트레오닌이 있어야 IgA와 같은 항체를 만들어내서 호흡기, 소화기, 장점막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IgM. 이 IgM이라는 항체는 항원이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제압을 하는 초기 진압 항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각각 역할이 어때요? 다 다르네요. 이 말은 뭐 하나만 좋아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세포가 다양한 항체들을 만듦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거니와 이 면역세포들이 대화하는 물질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이토카인도 단백질 물질이라는 겁니다. 대화하는 물질도.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단백질이 결핍되지 않고 적절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공급은 면역 기능에 필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하면은 야맹증 생각나실 거고 상피세포 생각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새로운 세포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술잔세포라는 겁니다. 무슨 잔요? 예, 술잔요. 자, 술잔세포가 뭐냐면 점막에 있는 세포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 점막의 세포를 확대해서 보니까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잔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의 세포가 있더라. 우린 요 세포를 술잔 세포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배상 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바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예요. 점액, 끈적끈적한 물질. 그러면 우리가 상피세포, 점막의 술잔 세포가 건강해야 뭐를 잘 분비할 수 있다? 점액을 잘 분비할 수 있다. 안구도, 구강도, 호흡기도, 장점막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술잔 세포와 호흡기의 선모가 함께 이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요. 술잔 세포와 장점막 세포들이 소화기의 위장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등 인체의 다양한 점막에 모두 다 뭐가 있다? 술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이 술잔 세포의 분화 속도가 느려지고 술잔 세포는 비타민 A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더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막의 술잔 세포의 수가 떨어지고 기능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흡기도, 소화기도, 안구도, 구강도 뭐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물리적 방어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마스크 착용 잘 안 하시고, 우리 왜 백화점이라던가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전 정말 왜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데, 그런 분들, 점막의 술잔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점액 분비가 잘 안 되고 면역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그림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찍은 이 장 점막 사진이죠. 여기에 이 알록달록한 것은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이 초록색은 장 점막, 파란색은 장 내부에 있는 장 세포들이에요. 요것들만 봐도 이 장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장세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점막이 두툼해야 하고 점막에 점액질이 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점막 아래에 장세포가 촘촘하게 붙어서 외부의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기도 장도 예외가 아니더라. 그래서요, 리더님,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A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타민 A의 섭취를 통해 술잔 세포의 적절한 분화와 증식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그 점막 위에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는 장내라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세 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산들을 만들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점막과 면역 건강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매해서 드시다 보면요. 아연을 넣어놓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연을 넣어놨지? 아연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세포 분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그림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두, 편도. 인두와 편도는 구강 점막에 있는 면역기관이에요.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슴 가운데 있는 흉선이라는 곳도 면역세포가 훈련받는 교육기관이에요. 골수는 면역세포가 태어나는 곳이죠. 림프절이라고 해서 여리더님 림프관 중간중간에 강낭콩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모여있는 작은 기관들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곳인가요? 이 림프절에는 림프액이 있고 그 안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암세포와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주로 어디에 있어요? 목, 그리고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죠? 아, 이런 곳. 그리고 장 한번 볼까요? 이 파이어반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파이어반은 소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면역기관이에요. 어, 그 점막 조직 밑에 있는 림프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소장 점막 아래에도 림프절 다발이 있구나. 그곳을 파이어반이라고 합니다. 자, 인두부터 시작해서 파이어반까지 모든 면역 기관에는요, 아연이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즉슨 아연이 있어야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리더니 흉선에 아연이 결핍이 되면 흉선이 쪼그라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쥐에게 아연이 결핍된 먹이를 먹였더니 쥐의 흉선이 쪼그라들더라. 그래서 다시 아연이 보충된 먹이를 먹었더니 흉선의 크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 교육기관이 작아지면 면역세포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졸업생이 적어지는 거예요. 면역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역체계에 강력한 미량 영양소 꼽으라면 아연을 뽑을 수 있다. 부족하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안 되니까 성장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면역세포 또한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염증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연과 더불어 면역 3대장 비타민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면역체계 정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면역이라는 기능성을 주지 않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면역체계의 정상 기능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백혈구에는요. 혈장의 50배, 100배 더 많은 비타민 C가 축적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백혈구가 작동함에 있어서 누구를 필요로 한다? 비타민 C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줄기세포에서 다양한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분화되는 과정에 누가 있는지 체크해 놨습니다. 아연과 비타민 C가 요소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옆에 보이시는 이 논문은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주 제목을 보면 비타민 C와 면역 기능이라는 논문인데요. 비타민 C가 어떻게 면역 방어 작용에 관여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은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면역 손상 및 감염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중구와 같은 이 식세포들이 축적되고 활성화될 때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이런 것들의 사멸을 도와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항산화 작용에서 끝나지 않고 면역 손상과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연, 비타민 C,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두말할 것 없이 비타민 D가 나와야 됩니다.
C, D, 아연은 면역 3대장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D와 면역 체계라는 마찬가지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논문인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고전적인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 적절한 비타민 D의 섭취를 통해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절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더님, 우리가 몸에서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코 과민 반응, 엘로케어 많이 드시죠? 아, 엘로케어 먹을 땐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겠구나. 피부 과민 반응, GLA 블렌드를 섭취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비타민 D 있어야 되겠구나. 전신 면역 관리에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다면 뭐가 있어야 되세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겠구나. 비타민 D가 전반적인 면역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의 자가 면역 질환이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리더님 자가면역질 하면 류마티스를 많이 생각하시죠? 크론병도 있네요. 건선도 있죠. 베체트병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수염도 있죠. 백반증도 마찬가지죠. 아토피는 자가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아토피는 면역 과민 반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류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었을 때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부, 물리적 장벽에 간극 연접이 느슨해져요. 간극 연접은 세포와 세포 안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세포들이 간극 연접이 있어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기계적으로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피세포로 덮여져 있지만 우리의 대식세포나 호중구라던가 또는 항균 물질이라던가 이런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도와도 적절한 관계가 있더라. 후천 면역에 있어서는 T세포나 B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리더님? 면역세포와 비타민 D 수용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비타민 D가 있어야 비타민 D 수용체가 활성화될 거고, 비타민 D 수용체가 활성화돼야 면역세포도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신호를 긴밀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3대장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셀레늄과 망간입니다. 셀레늄은요, WHO가 지정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몸의 해독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 라고 해서 만성적인 염증 조절에 셀레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자료를 유럽 암저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암저널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레늄이 항암 면역을 자극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이런 암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셀레늄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이런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TV에서라던가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니 궁금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셀레늄이 면역에 도움되는 건 맞지만 셀레늄 하나만으로는 해결되는 면역은 아니란 뜻입니다. 구리는 어떨까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보면은 구리와 면역이라는 연구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역에서 구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왜? 구리가 결핍이 되었을 때 그 양이 굉장히 적다 하더라도 호중구의 활성도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충분했을 때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한 반면에 구리가 부족하니까 활성도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아연, 셀레늄, 구리는 면역의 대표적인 미네랄이고 비타민 C와 비타민 D는 면역의 중심이 되는 비타민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5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 C,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린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항산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딱 뭐 하나 규정 짓지 않아도 내가 항산화 영양소를 식물 영양소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막이 손상되고 DNA의 돌암 변이가 유발되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항산화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면서 불안해하지 마. 정상세포 건들지 마. 내가 나눠줄게. 그러니 사실은 CD, 아연, 셀레늄, 구리를 단일 제제로 섭취하는 것도 물론 도움되지만 전반적인 항산화 영양소는 면역에 있어서 필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비타민 B입니다. 의외지 않으세요? 아니,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도움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면역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는 생각 하실 텐데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섭취하고 대사되어 영양소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쓰고 배출되는 이 모든 과정은 내 몸에 있는 효소들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하죠. 그 효소들은 우리가 체온이 잘 유지가 됐을 때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효소의 원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효소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환경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효소들의 도움을 누가 해주면 좋을까? 보조인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 대표적인 보조인자인데요. 자, 비타민 B군과 면역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은 단백질이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먹었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뭐를 만들 수 있다?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어서 신체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힘을 가져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힘, 에너지 대사와 피로 감소 목적으로 비타민 B가 필요하기도 하고 항체와 면역세포의 원료인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비타민 B군이 필요하구나 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비타민 B를 먹는 거 단순히 피로회복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상면역이에요. 어떠세요? 일상면역 관리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구리, 셀레늄이었어요. 이게 일상 면역이에요. 이 중에 그 어느 하나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면역이 떨어져서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일상의 면역을 넘어서는 순간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감염,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컨디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강력한 전투 면역이 필요한 순간에는 정교하고도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더라. 여기에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원산지죠. 북미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이고요. 북미에서는 전통적으로 감기 예방이나 면역 증진에 많이 활용이 되었던 성분입니다. 주 성분으로는 폴리페놀 성분, 플라보노이드 성분, 알킬아마이드 성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알킬아마이드는 계면활성제 같은 그런 성분이에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주요 활성 성분이구나. 도대체 이들이 우리의 갑작스러운 면역 변화에 어떤 기능을 해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NK세포와 뭐를? 사이토카인의 활성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총 8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합니다. 40명에게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40명에게는 위약분, 가짜 약을 먹게 하죠. 그리고 8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하루에 약 200mg 정도의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첫 번째, 에키네시아의 섭취를 했던 그룹에 있어서는 NK 세포의 활성도가 최대 41%까지 증가하더라. 이거 무슨 말이죠? NK 세포 뭐 하는 아이였어요? 이미 감염된 세포들을 처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구별해서 없애버리고 균들도 직접 잡아먹는 세포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세포의 활성도가 41% 증가했다는 건 면역 활성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왜 세 개냐면요. 리더님, 첫 번째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 NK 세포의 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활성도가 높아졌는지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NK 세포 2.5 대 표적 세포 1개. 두 번째 그래프는 NK 세포 5개당 표적 세포 1개. 세 번째 그림은 NK 세포 10개당 표적 세포 1개. 생각을 해볼게요. NK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NK 세포 활성도는 더 크게 측정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NK 세포가 2.5개인 시험에서 41% 이상의 활성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수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질을 높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리더님.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NK 세포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명령 신호 인자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이토카인의 활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와 주고받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이토카인은 얼만큼 분비가 활성화되었느냐? 최대 19%까지 증가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요. NK세포와 대식세포의 서로 주고받는 활성도, 사이토카인, 신호물질이 증진이 되더라. 그러니 방어력이 증진되었고, 또 NK세포와 T세포는 죽은 세포도 잡아먹으면서 균들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하죠. 얘네들이 활성화되니까 식균작용과 비정상세포의 처리도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는 비정상세포를 따로 빼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네요. 강력한 방어력,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제거하는 능력도 증가하더라. 탈주 섭취의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러니 일상 면역을 넘어서는 내가 환경에 지금 존재해 있다. 그런 컨디션 상태라고 했을 때는 탈주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해외에 한 보름 정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해외라는 건 어때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환경과 굉장히 다른 곳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그럴 때 우리 몸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겠죠. 미리 가시기 전에 드시는 거죠. 그죠? 가시기 전에. 내가 한 보름 정도 또는 한 뭐 며칠 정도 굉장히 더운 지방에 간다. 굉장히 추운 지방에 간다. 아주 낯선 곳에 간다. 아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NK세포의 활성도뿐만 아니라 신호물질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통해서 면역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아연, 셀레늄, 망간과 비타민 B군까지 블렌딩이 되어 있으니 어떨까요? 요 하나의 제품을 챙기면서 추가적으로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C, D 정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물론 A도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자,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를 사용했습니다. 유산균 사균은 죽어있는 균을 의미하지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구분 없이 우리 몸에 우리 장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더라.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더라. 아마 장을 염두에 둔 유산균 사균체를 함유하고 있고 시트러스 추출물과 블랙 얼더베리의 경우에는 블랙 얼더베리는 비타민 C가 굉장히 고농도죠. 여기에 시트러스 추출물은 멕시코 에페타칼 농장의 자몽과 만다린 오렌지를 함유하고 있으니 항산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트리서치, 뉴트리팜 이 두 가지의 부원료들이 함께 블렌딩이 되어 있어요.
권장하는 분들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우리 이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리더님들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어떤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가 있었을 때, 환절기만 되면은 컨디션의 변화가 심할 때, 과도한 학업, 업무, 스트레스, 체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외부 활동이 잦을 때, 유해한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 면역의 케어가 필요할 때 조금 더 맛있고 간편하게 케어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섭취를 권장드릴 수 있어요. 주의사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고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이에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리더님, 이 문구는요. 건강기능식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의 문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 있죠. 거기에는 이 문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기 때문에?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표기가 되는 거고요. 알레르기와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키네시아가 아까 국화과 식물이라고 했는데 국화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어때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오렌지, 자몽, 만다린과 같은 시트러스 추출물이 예민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 블랙 얼더베리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섭취하다가 이상 사례, 예를 들어 가려움이라던가 또는 불편감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주 이상 연속으로 섭취하지 말 것과 함께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죠? 왜 8주 이상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요걸 식약처 사이트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에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다가 아니에요.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요, 이 해외 자료에서도 보면은 에키넨시아를 성인이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안전한 가능성이 높다. 다만 8주 이상 섭취를 하고 싶다면 1주에서 2주 정도는 쉬었다가 섭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좀 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기능을 하는 아이니까, 양리작용을 하는 아이니까 8주 연속 섭취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식약처 사이트에 보면 한 가지 더 적혀져 있어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병행을 좀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에요. 예. 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리더님 알고 드십니까? 뭐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그냥 쉽게 드시면 돼요, 리더님.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약은요,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약물과 병용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결핵, 백혈병, 교원증, 다발성 경화증, 에이즈, HIV 감염, 자가면역,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작된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장기 복용했을 때는 면역 반응의 지연이 좀 억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면역 반응 지연을 억제시키거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8주 초과하지 않도록 또는 드시고자 했을 때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 특히나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질환을 좀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미 자가 면역질환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거 말고 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연, 셀레늄, 구리, C, D, 아연, 그쵸? 단백질, 비타민 A 이런 것들로 관리하시면 좋고요. 에키넨시아는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뭔가 크게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약물이 아닌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함량으로 출시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선제적 관리의 목적으로 드시는 거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면역을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딨냐라는 얘기를 해드리세요. 면역은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 뭐 한 가지만으로 면역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현대계 의학은 발달했거든요. 기대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면역의 노화를 지연시키지 못하면 건강 수명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면역의 노화는 지연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욕심은 나는데 관리는 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 1월 오늘부터 나의 면역 관리는 면역 노화와 그리고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따로 질문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해피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지루한 내용이고 게다가 온라인이니까 더 괴로우시고 힘든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에 새로운 컨텐츠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